코로나19 확진자가 718명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500명 이상이 병상 배정을 위해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 중환자 병상 부족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은 지금이 중대 국면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과감하게 3단계 격상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9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718명입니다. 수도권은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1000명 넘었을 때 덜컹했다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지지난주에 방역 당국이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를 1.23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번의 감염 사이클이 보통 한 5일 정도 되니까 그 지난 주말 또는 요번 초쯤이 되면 한 800명대로 올라가는 게 원래 예상됐던 상황인데 그 지난 주말에 그 요양병원,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그 숫자에 얹혀져서 이게 1000명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집단 감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시 700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수도권 2.5단계를 올린 효과가 이번 주 초에서 중반까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방역 당국이 이동량이 2.5단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역과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많잖아요. 이게 단계를 좀 올리면 또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5단계에서 2.5단계 지금 상황이 3단계 전에 마지막 단계잖아요.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3단계로 바로 올려야 된다, 과감하게. 근데 정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방역과 경제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둘 간의 어떤 반비례 관계라든지 또 양자택일을 하거나 무게를 한쪽에 더 두거나 이런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 질서가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확진자가 너무 불어나서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구성원들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감, 공포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때를 놓쳐서 너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3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을 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격상을 해서 뭐 짧고 굵게 뭐 2주일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확진자를 통제를 한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3단계가 되면은 경제적 타격이 당장에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굳이 3단계가 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만에 하나 진짜로 3단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3단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 자체로 3단계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계 가면 큰일이다 이것보다는 3단계를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방역과 경제를 두 개를 다 잡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2.5단계에서는 타격이 그렇게 많이 그 2.5단계에서의 경제적인 타격과 3단계 올렸을 때의 타격과 큰 차이가 있느냐. 지금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에는 3단계에서도 완전히 봉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들도 또 있는 데다가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되게 어정쩡한 단계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사정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정부 정책하고도 조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거나 뭐 이런 요구가 또 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거리두기가 낮으면 경제 효과는 높고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3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3단계를 올리자는 분들이 계시고, 예. 저는 그 효과를 봐가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3단계를 올려야 될 기준이 그 의료 체계 붕괴를 이야기하는데 의료 체계 붕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가 동원한 자원이 의료 자원이 병상과 인력이 전체 가용 자원 중에 극히 일부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치면 한 2, 3% 정도만 동원한 상황이라 예. 더 동원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병상만 가지고 그거를 다 채우면 그걸 넘어서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에 3단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병상을 더 동원해야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올 겨울 내내 지금 상당히 확진자 수가 계속 장기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으로 부족해서 3단계를 올린다고 하면 올 겨울 내내 3단계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확산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뭐 1000명대를 기록한다고 해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통제 불가능한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몇 달째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를 인구 대비로 하면 뭐 수십 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당장 급하게 3단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 3단계 필요성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3단계가 되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면 그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뭐 유흥주점이나 그 스탠딩 뭐 주점 같은 그 유흥시설과 중점관리시설과 그다음에 PC방, 뭐 노래방, 그 식당, 카페와 같은 영화관 같은 이제 일반 관리 시설로 구분을 하는데 중점 관리 시설, 일반 관리 시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식당하고 카페는 예외인데요. 그걸 빼고는 다 문을 닫게 돼서 전국적으로 약 한 50만 개 기관이 업소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결혼식장, 뭐 모임 이런 것들도 다 금지되게 되고 국공립시설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기업들도 그 필수 유지 시설이라고 하는 뭐 통신,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2.5단계와는 달리 그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하고요. 예. 뭐 일부 추계에 의하면 GDP의 8%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월로 따져도 한 20조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의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20조의 손실을 내느니 그거의 100분의 1만 사실 들여서 병상과 인력을 늘려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우려 때문에 3단계로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단계로 가는 결정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단계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예. 3단계가 된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될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께서 이제 3단계가 되면 영업을 중지하는 가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가 늘어나게 되면 지급 대상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3차 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돼서 통과될 때는 3단계가 아니었었고 예. 3단계까지를 완전히 고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부 사항으로는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책정된 비용이 한 3조 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3조 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급 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지급 액수는 각 개인마다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반영을 하거나 계산을 해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확실한 것은 1, 2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액수도 그렇고 이제 2차 때보다 3차가 총액으로는 많이 낮은 편인데 2차에 들어가 있었던 아동 돌봄 수당이라든지 또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 또 그 여러 가지 여타의 그 구직이라든지 실직 이런 거에 대한 뭐 특수 고용직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아무리 봐도 이번에 이제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3단계 이전에 책정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예, 수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년 초에 1차 추경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지적이 아마 나올 것이고 예. 그 여하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이라든지 지원 규모 이것도 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 의원님도 지금의 3조 원 정도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급하게 마련을 한 거고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따져보기 전에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수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년 들어가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또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차 추경은 조속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내년에 또 4월에 재보궐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K 방역이다. 네.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방역도 잘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 자릿수의 확진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1000명대도 나오고 심리적인 방어선이 많이 무너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그 대책을 많이 잘 해왔지만 최근에 이런 확산세는 뭔가 어떤 그 방역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네. 굉장히 이제 확진자 수를 늘리는 요건이고 근데 계절적인 겨울이 왜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겨울은 그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높아지고 네. 사람은 그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아. 게다가 이제 실내에서 추우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감염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예. 거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 뭐 그 일종의 상수인 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방역 당국이 철저히 겨울에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런 대비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그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인력도 지금 늘리지 않아서 그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지나서도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네. 생기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에서 구멍이 뚫려서 그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돼야 될 사람이 격리되지 않아서 N차 감염의 꼬리가 길어지면서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예. 또 신속한 진단도 지금 좀 늦어져서 증상 발생에서 확진자의 진단까지의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서 문제가 됐던 뭐 요양병원, 교회,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은 더 세분화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지침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또 지원하는 일은 지난 10달간 정부가 제대로 했냐? 그러면 사실 별로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만 있지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고 국민들은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에 쌓이면서 이전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네. 겹치면서 이제 현재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10달 동안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적인 피로감이 한 1년 정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초기에 대구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을 때 그때 대구는 거의 그 이동도 굉장히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거리도 되게 한산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때 대구에서 900명 넘게 나올 때 그리고 이번에 1000명이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정도의 거리가 비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지금 이제 느슨해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 그 당시 대구처럼 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때는 초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할 때였기 때문에 예. 더 봉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대구가 대도시라고는 하지만 수도권하고는 인구 구성이라든지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고연령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자발적인 봉쇄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의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느슨해진 부분, 피로감들이 다 묶여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제 피로감보다는 느슨해진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피로감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1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동안 거리두기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1단계 수준도 더 완화된 것이 11월 초였고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나는 걸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확진자 사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피로감도 피로감이겠지만 공포가 사라지는 대신에 느슨해진 측면 이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달이 됐는데 코로나가 시작한 지 근데 내가 이렇게 패턴들의 생활을 했는데 안 걸렸어. 그러면 이 정도면 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많이 이전에 비해서 네. 좀 줄어들었고 너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면서 지친 그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코로나19에 안 걸리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걸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 팬데믹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을 통제해 오면 그 봄에 시작한 감염이 가을에 가면 더 큰 피크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 피로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인가요? 이제 2.5단계로 수도권은 올리고 지방은 2단계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것인가. 이번에 네. 오늘 그 어제 확진자가 718명, 1000명에서 떨어진 거는 주말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검사 네. 건수가 적으니까. 근데 네. 2.5단계 효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5단계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사이에 효과를 봐야 되고요. 지금 그 이전 단계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2, 3이었는데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수요일 정도의 1000명 이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예.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봐야 되겠군요. 그때까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3주간에 1만 병상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총론 계획이었고요. 생활치료센터 7,000개, 그리고 중증병상 300개 이걸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해야 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겠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몇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일 1,000명씩 나오는 추세대로라면 금방 다 차게 돼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생활치료센터는 정식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유사 의료기관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도 상당한 부분의 확진자가 이제 진짜 병원에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민간 의료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확보를 할 때에 좀 여러 병상들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한 그 병원에서 준중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그 병원 내에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분리될 경우에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질 수 있어서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몇 군데를 조금씩 이렇게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좀 병동 자체를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좀 조심스럽게 꺼내는 얘기긴 한데 홈케어에 대해서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집에서의 치료인데요. 예를 들면은 환자인데 조금 아팠다가 나았고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런 환자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들은 이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시설이
좀 각박하기 때문에 병상 확보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홈케어 부분도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병상 관련 대책 실효성 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부가 이제 병상을 뭐 10,000병상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공공병원들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공공병원을 좀 더 많이 동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한 2개 민간 병원 정도를 이제 그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예. 그게 그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이라서 사실 중환자 진료 능력이 없는 또는 부족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상 부족은 중환자 치료 병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크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계속해서 그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 전국의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뭐 20병상이 남았다, 30병상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장에서는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그냥 장부상의 대책이지 실제 환자들을 물리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예. 시기적인 측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공병원 확충을 네.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전담병원 이야기가 올 초부터 전문가들 사이에 예. 나왔던 이야기라서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그 공공의료 강화 대책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된 얘기는 병원을 앞으로 짓겠다는 얘기여서요. 예. 이건 몇 년 뒤의 이야기이고요. 봄에 얘기했던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병상의 일정 퍼센트, 예를 네. 들면 중환자실의 10%, 뭐 일반 병상의 15%를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내놓도록 하자는 이야기여서 네. 이게 두 가지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병상 위주로 확보해서는 효과가 없고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일정 퍼센트의 병상을 확보해야 예. 중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학병원이나 그 대형 병원들이 협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협조해야 되면 협조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정부는 그 코로나19 중환자를 민간 병원이 치료하는 경우 병상당 순이익의 10배를 진료비와 별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 규모로 치면 하루에 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을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고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좀 그 약간 말이 안 되는 변명에 가까운 핑계들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그 민간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설득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 안 되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병상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 150군데가 수도권에 생기잖아요. 근데 무료로 이제 검사를 해주겠다. 네.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 정부 차원에서는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병상 부족도 문제지만 그럼 150군데 의료 인력은 다 투입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준비되어 있는 의료 인력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공중보건이 203명 그리고 군의관 77명 이렇게 전담병원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군의관까지 동원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선별 검사소에 검체 채취 인력들이 필요한데 전국 의대생 봉사단에서도 300여 명이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 간호사 493명을 이제 협회에서 모집을 했고요. 간호조무사도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이렇게 더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고 의협에서도 이제 개원이 550명 모집을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그 누구나 진료와 네. 검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도 많으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진료 받아봐라 이런
그 의도인 네.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실 현재에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방역 대책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 이유는 그 무증상 감염자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예, 예. 우리가 정확하게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없지만, 네. 왜냐하면 정부가 혈청적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사망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무증상 감염자의 그 전파력이 증상이 있는 사람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증상 감염자를 열심히 찾아봤자 지금 감염의 확산을 줄이는데 별 도움은 안 되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현장의 방역 인력이 투입되고 진단이 되면 또 그분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역 인력과 병원의 진료 인력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해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지금처럼 현장 인력이 부족하고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별로 할 일은 우선순위가 높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그 전문가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현재 대규모 검사보다 중환자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방역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 네. 두 번째는 치명률, 사망률을 낮추는 건데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환자를 치료하는 역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예. 전파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와 선별조사, 격리 조치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것은 방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요. 그 선별 진료소에 가면 검사 방식이 지금 기존의 검사 방식이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네.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게 빨리 검사 결과는 나오지만 네. 정확도가 만약에 떨어지면 의료진들이 다시 또 검사해야 되는 두 번 중복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위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인데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그러니까 수가 있고. 위음성, 거짓 음성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환자가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파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위음성이 10% 정도로 낮지만 네. 무증상자고 바이러스의 양이 많지 않으면 위음성률이 90%까지 아.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검사를 받고 내가 음성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예.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19의 확산을 촉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양성이 나오더라도 이제 한 위양성이 되는 경우가 한 4, 5%쯤 되니까 다시 최종 확진 검사인 기존의 PCR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량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방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효과가 있는 대책이 아니고 또 정확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무증상자를 색출하는 데 사용할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쨌든 이번에 그 오늘부터 시행되는 그 임시 선별 진료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네, 그러니까 느낌이시군요. 그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매일 근무하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검사해서 그분들 예, 예. 중에 전파력이 높은 분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열나니까 그러면 코로나19 환자인지 아닌지 빨리 감별해야 되는 상황 예. 같은 그런 그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장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네. 하죠. 향후 장소 병상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컨벤션 센터를 활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모듈 병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 어떻게 됩니까? 모듈 병원은 이제 모듈 공법이라고 해서 원래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운반해서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 공간에 맞는 그런 조건들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예. 이제 모듈 병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터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원래 마련돼 있는 건물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 이런 데서는 이제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쪽을 쓰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추가로 나온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단 모듈 병원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뭐 다 같이 추진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예. 경기도에서 단독으로라도 3단계를 격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단일 생활권이다 보니까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별도로 경기도만 3단계로 갈 경우에는 서울에서 확산되는 감염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 얘기 좀 해볼까요? 백신 언제쯤 우리가 백신 정부 당국에도 발표를 했죠. 내년에는 백신이 접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3월 이전에 시작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4개의 백신을 계약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4개 제약사에 대해서. 네. 근데 가장 확실하게 계약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도 아직 긴급 승인이 좀 늦춰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약했는데 그럼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일부 보도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미국 FDA 식약청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승인하는 데는 미국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영국에서 승인을 할 경우에도 뭐 그걸 보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늦어지긴 하겠으나 아주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뭐 빠르면 내년 초에도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승인과 일단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네. 백신이 국내로 도입 운송이 되고 예. 그러면 그 백신을 식약처가 물리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 이제 배송을 해서 이제 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 것이냐가 또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빨리 단축하면 3월 이전에라도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신은 미리 예방을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약인데 치료제 개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치료제 개발은 항체 치료제와 항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치료제,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와 그러니까 감염자의 완치된 사람의 혈액에서 혈장을 뽑아서 쓰는 혈장 치료제와 그거를 인공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항체 치료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항체 치료제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혈장 치료제는 2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잘 나올지 아닐지는 해봐야 아는 거라 네. 그렇게 확률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훈 교수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